아름다운 배우이자 신앙인이신 김혜자 권사님이 한평생 공주처럼 우아하게 사시다가 왜 지옥의 땅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를 30년 동안 30번이나 넘게 다니시면서 사서 고생을 하시는지, 왜 그곳의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가끔 내 삶은 왜 이다지도 지루하고 허무할까 생각하곤 했다. 연기자로서 40년 넘게 살아왔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드라마, 영화, 연극은 그리 많지 않다. 사람들은 나를 뛰어난 연기자, 한국의 어머니상,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평생 살아온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끝없는 허무감이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를 끊임없이 묻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생의 계획 같은 것도 없던 나를 지옥의 땅이라 불리는 이곳 아프리카에 오도록 이끌어주신, 그래서 왜 내가 존재해야 하는지, 내 생을 바쳐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연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여행, 그리고 자유다. 그러나 연기자가 되고 유명해지면서부터 늘 빠듯한 스케줄 때문에 여행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으나 대부분 촬영차 떠난 일정이라 내가 누리고픈 자유로운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틀 속에 갇혀서 살아왔다. 내 연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만들었고 나는 그 이미지에 맞춰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늘 이번 드라마 촬영만 끝나면 멀리 여행을 떠날 거야. 다신 안 돌아올지도 몰라. 하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1992년 여름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주말 연속극 사랑이 뭐길래가 끝나고 나는 대학을 졸업한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어쩌면 내 생애 최초의 자유로운 여행이 될 거였다.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은 체코의 프라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였다.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월드비전이라는 곳이었다.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했는데 그의 힘있고 당당한 목소리는 대뜸 나더러 아프리카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비영리 기독교 자선단체인 월드비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외국에서도 유명한 연예인이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나를 설득했다. 월드비전은 6.25 때 미국 목사 밥 피어스가 우리나라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위해 세계에 호소한 것이 시초였고 지금은 전 세계 104개국에 월드비전 지부가 있단다. 우리나라는 91년까지 도움을 받는 나라였다가 92년부터 비로소 도움을 주는 나라로 전환되었다. 그 첫 번째 방문지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것이다. 전화를 건 한국 지부회장은 내게 월드비전 친선대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사람들에게 빵 모양의 저금통을 나누어 주었고 그렇게 모인 15만 달러, 약 2억 원을 이디오피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랑의 빵 저금통 홍보 촬영도 하자는 것이다. 나는 문득 아프리카를 여행지로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탁 트인 넓은 대자연에서 뜨고 지는 강렬한 태양을 볼 생각을 하니 고색 창년한 유럽보다 더 많은 추억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딸에게 넌 너대로 난 나대로 자유와 추억을 만들자 하고 말하고는 아프리카로 방향을 바꾸었다. 내 자신이 공감하지 못하고 시청자들에게도 다가가지 못하는 드라마를 할 때 배우는 가장 괴롭고 몸까지 아프다. 그해 봄 미국에서 60년대 유명한 배우였던 토니 커티스와 함께 출연했던 것만 기억에 남는 재미없는 드라마를 6개월 동안 촬영하고 닷새 만에 또 아프리카에 가야 한다는 것이 내 기운으론 벅찬 일이다. 떠나기 하루 전엔 전원일기까지 녹화해야 했기 때문에 내 생전 이렇게 피곤한 일정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다. 이제 나는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뚜렷한 마음이 있다. 나는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 항의했다.
왜 당신은 이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건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널 이곳에 보내지 않았니? 어렸을 때 친척 아저씨가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넌 눈동자가 어쩜 그렇게 크고 까맣니? 꼭 인도 사람 눈을 닮았구나. 그리고 나를 일본말로 인도진이라고 놀려댔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다. 인도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다. 어느 해 가을 나는 갑자기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해질 대로 허무해졌다. 남편은 1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결혼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기의 폭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동안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으니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19살까지만 살고 죽어야지 했는데 어느덧 50살이 넘어 있었다. 나는 인도로 떠나 겐지즈 강가의 허름한 화장터로 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화장터 불꽃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다. 처음 시체 타는 것을 보며 나는 참 많이도 울었다. 장작더미 위에서 한 줌의 재로 타고 있는 인간의 육체를 보며 이 몸뚱이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집착하고 울고 웃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거리의 약사 부부가 찾아와서 해지는 겐지즈 강가를 등지고 앉아 노래를 불러주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다. 코끼리 상아로 장식한 화려한 침대를 가진 왕도 언젠가는 화장터에 실려간다네. 2개의 대나무 막대기에 실려. 금으로 온몸을 장식한 하녀들을 거느린 어여쁜 왕비도 언젠가는 화장터에 실려간다네. 2개의 대나무 막대기에 실려. 결국 필요한 것은 2개의 대나무 막대기 뿐이라네. 당신이 행한 선한 행위만이 당신을 따라간다네. 2개의 대나무에 얹혀 화장터로 떠날 때. 이화여대 다닐 때 나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하루는 철학과에선 대체 뭘 가르치나 싶어 몰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 않는다. 그 교수님은 삶에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인간은 무엇보다 본질적인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분은 말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이상하다. 본질적인 것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사람들은 온통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간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에게 음식을 먹여 살리는 것, 전쟁을 중단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 이것들이 나는 본질적인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전 세계 산업의 90%가 비본질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을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편에선 하루에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서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가서 보고 듣고 내 가슴 속에 자세히 담고 돌아와 텔레비전과 인쇄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이다. 내가 얼마나 충실히 설명하는가에 따라 성금이 걷히고 그 돈으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다. 이디오피아의 역사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유명한 사랑 이야기로 시작된다. 기원전 1세기경 이디오피아를 지배하고 있던 당대 최고의 미인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국의 문화를 수입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왕 솔로몬을 만나고 왕자를 잉태해 귀국한 뒤 출산했는데 그가 메넬리크 1세다. 이 메넬리크 1세에 의해 이디오피아 왕조가 발생했다. 그러나 앙상한 뼈만 남은 채 흙바닥에 누워 얼굴에 파리떼가 붙어도 쫓을 기력이 없는 아이들. 이것이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모습이다. 난민촌을 돌아보는 동안 나는 마땅한 숙소가 없어 시내에 있는 힐튼 호텔에 묵어야 했다. 호텔은 천막촌과는 상관없는 별세계다.
낮에는 난민촌을 돌아보고 밤이면 호텔로 돌아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자신이 그렇게도 싫고 위선적일 수가 없었다. 세상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온 내가 죄인이라고 울며 괴로워하면서도 지금의 이 푹신한 침대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내가 정말 싫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정말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일로 아프리카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가 그 아이들을 찾아 30년이 넘게 아프리카를 30번 이상 다니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텍사스의 대부호 석유 사업가가 한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저녁 대접을 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자랑하고 싶었다. 먼저 옥상으로 가서 동쪽의 거대한 석유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모두 내 것이오. 난 40년 전 맨손으로 이 나라에 왔지만 이젠 저렇게 끝도 없는 유전탑을 갖게 되었소. 그리고는 서쪽으로 가서 수많은 솥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도 모두 내 것이오. 40년 전 난 무일푼이었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이렇게 많은 걸 갖게 되었소. 남쪽으로 가서 거대한 골프장을 가리키며 또 말했다. 저 골프장도 내 재산이오. 그리고 저 반대편 북쪽의 호텔도 내가 세운 것이오. 나는 이제 부족할 것 없는 부자가 되었소. 그러자 목사님이 그 사업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는 지은 게 얼마나 있소? 부자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쪽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군요. 케냐의 마사이족은 9.11 테러를 겪은 미국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소 14마리를 미국으로 보냈다. 이 원주민들은 미국에서 끔찍한 테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는 위문품으로 자신들이 가장 아끼는 소를 내놓은 것이다. 바깥 세상의 일을 알 길 없던 이 마을 사람들은 미국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유학하다 귀국한 마사이족 출신의 청년으로부터 9.11 테러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 테러 사건으로 3,0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자기 일처럼 여긴 마을 어른들이 마사이족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를 내놓기로 하고 14마리의 소에게 축복을 내린 뒤 미국으로 보냈다. 미국에선 9.11 테러 때문에 3,000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케냐에선 에이즈로 80만 명이 숨졌고 현재도 200만 명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내줘야 할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고 이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해야 할까? 그들이 슬픔에 잠긴 미국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들의 아픔을 우리 자신의 아픔이라 여기면 안 될까? 방송작가 김종철 씨의 TV스타 하늘나라 스타 중에서 김혜자 씨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 더 소개할게요. 탤런트 김혜자 집사님은 드라마가 아니면 그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하는 토크쇼에는 더더욱 출연하지 않는 연기자로 소문이 나 있다. 언젠가 분장실에서 평소에 말을 재미있게 잘하는 탤런트 박원숙 씨가 전원일기에 출연하려고 분장하고 있는 김혜자 집사에게 한 말이다. 만약 혜자 언니가 빠삐용이 되어서 무인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탈출하자고 졸라도 언니는 뭐라고 대답할 사람인 줄 알아? 싫어. 난 여기도 좋아. 그냥 여기서 살 거야. 박원숙 씨의 이 같은 비유와 표현은 절묘할 정도로 정확한 것이다. 김혜자 집사의 성격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도 싫어하고 화장하는 것까지 귀찮아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자기가 고정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 외에는 어느 누가 사정하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출연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실 그 이유는 화장을 해야 하고 머리를 만져야 하고 의상을 입어야 하고 몸을 움직여 방송국까지 가야 하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방송가에는 좀처럼 섭외하기 힘든 연예인들이 몇 명 있다. 탤런트 윤여정 씨, 영화배우 정윤희 씨, 영화배우 장미희 씨는 섭외 담당자를 애태우는데 단연 선두감이다. 이렇게 섭외하기 위한 전쟁이 불꽃 튀는 마당에 마침 김혜자 집사가 한국 선명회 단체의 후원을 받아 소말리아에서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를 위해
사랑의 빵 성금을 전달해주러 다녀왔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섭외 전화를 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요구해서 잡지사 기자들을 한데 모아 한꺼번에 다 했다고요. 그래도 잡지하고 방송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시청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안 나간다니까요. 아니, 왜 안 나오신다는 겁니까? 귀찮아요. 그런데 나가려면 화장해야죠. 머리 손질해야죠. 그리고 거기까지 또 가야 하잖아요. 김혜자 집사는 소문대로 역시 완강히 거부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일보 후퇴하고 다음날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모두 마치신 후에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셨다. 그런데 바로 죽음의 땅 소말리아에 관한 것이 아닌가. 김혜자 집사가 일주일 동안 소말리아를 찾아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눈꺼풀에 앉은 파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은 10분짜리 다큐였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김혜자 집사가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10,000원이면 이 아이들은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비디오를 보여주신 다음 작은 빵 모양의 플라스틱 저금통을 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저금통에 작은 정성을 담아서 모두 채워지면 교회로 가져오십시오. 그것을 아프리카로 보내겠습니다. 다음날 나는 다시 김혜자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글쎄, 안 나간다니까 왜 또 전화하셨어요? 자꾸 이러시면 제가 짜증낼 거예요. 집사님, 제가 어제 교회를 갔다가 김혜자 집사님이 소말리아에서 찍어 오신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전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 하필이면 김혜자 집사님을 소말리아에 보내셨을까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김혜자 집사님을 심부름꾼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소말리아에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모으도록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청률 높은 토크쇼에서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출연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건데 이것을 거절하시면 결국 집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직무유기 하시는 겁니다. 만약 집사님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신다면 사랑의 빵 저금통 수백 개를 준비해서 방청객들에게 직접 나눠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떠들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렸다. 지금 저한테 직무유기라고 하셨어요? 수화기를 통해 긴 한숨이 들려왔다. 좋아요. 그럼 출연하죠. 며칠 후 녹화 전 김혜자 집사를 만나자 이렇게 말했다. 이제까지 나보고 직무유기한다고 야단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그 후로 밤마다 내 머릿속에서 직무유기, 직무유기 이 말이 계속 맴돌더라고요. 김혜자 집사는 역시 한국 최고의 스타답게 일단 허락하고 참여한 방송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도와주었다. 한 번도 토크쇼에 출연한 적 없던 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노래까지 불렀으니 말이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전화가 방송국에 쇄도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에게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눠주겠다고 수천 개씩이나 가져가기도 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안락한 삶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김혜자 집사님은 진정 아름다운 배우요 신앙인이었다. 내가 만났던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찾아온다. 인류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좀 비싸다 싶은 핸드백을 사고 싶을 때도 나를 부른다. 이 돈이면 500명의 아이들을 하루 배불리 먹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10명의 아이가 1년 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하고 무의식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디오피아를 다녀온 그해 현지에서 촬영해온 다큐멘터리가 방송으로 나가자 열흘 동안 밤낮으로 월드비전 사무실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울려댔다. 사랑의 빵 저금통을 주문하려는 문의가 전국에서 쇄도했다. 아프리카 난민을 돕기 위한 운동이 넓게 퍼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애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나는 너무나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칭찬받고
어느 신문은 톱스타 김혜자 자선가로 변신이라는 기사를 톱으로 실었다. 무안하고 부끄러웠다. 그런 감정 때문이었는지 월드비전에서 이번엔 소말리아에 가자고 요청했을 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구로공단에서 일한다는 한 아가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동안 모아온 8만 1,000원을 성금으로 내고 싶다는 것이다. 아, 이 처녀가 또 나를 소말리아에 가라고 하는구나. 나는 이제 더 주저할 수 없었다.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로 환상을 품고 단순히 여행을 떠났던 나는 그 여행이 내 남은 생을 지배하게 될 줄 몰랐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아프리카 여행에서 나는 한 가지를 배웠다. 내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돌아왔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 최고로 좋아진 세상이지만 수천만 난민들의 처절한 고통은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눔이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이라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이면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구강수분, 소금, 설탕, 물을 배합한 것을 배급할 수 있다. 800원이면 영양실조로 인한 실명에서 구할 수 있는 고단위 비타민 A를 줄 수 있다. 그리고 10,000원이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를 한 달 이상 먹일 수 있다. 우리가 나눠 갖기만 한다면 지구상엔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 쓸 수 있는 충분한 돈,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의약품이 있다. 한쪽은 너무 배가 부르고 한쪽은 손을 떨며 배가 고파 죽어간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이 그런 굶는 아이들 한 명씩만 책임진다면 세상의 고통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지출되는 애완동물 사료비만 합쳐도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기본 의료비를 대고도 남는다는 통계가 있다. 배고픔을 잊기 위해 밤에 허기진 배 위에 돌을 얹어놓고 자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만은 않게 해야 한다. 항생제 하나가 없어 눈이 멀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말이다.